지난주 유럽 군사 전문지들이 거의 동시에 한 문장을 쏟아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 기반 호마르 K-30대를 한 번에 완편했다. 폴란드 항만의 줄지어선 발사대들, 한국에서 방금 도착한 그 장면을 본 유럽 기자들은 이 상황을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포병 판도가 뒤집혔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 무기를 받기 위해 몇 년씩 기다립니다. 프랑스 자주포를 주문하고도 독일 자주포를 주문하고도 실제 인도 시점은 늘 불확실합니다. 공장은 돌아가지만 전시가 아닌 평시 템포라 생산량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에서 발사대를 배에 실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단위 템포로 유럽에 던져넣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발사대 도착을 공식 발표하자 현지 매체들의 표현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공급하는 나라, 한국. 심지어 어떤 전문지는 한국 천무 발사대의 공급 속도를 두고 전시 수준의 템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발사대 통합을 맡은 업체의 월 최대 조립 능력이 20대 수준인데 한국에서 밀려오는 발사대 물량이 이 속도를 압도해 오히려 폴란드 공장이 한국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비교 대상입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400대가 넘는 하이마스 프레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입 상황, 전달된 물량, 훈련 현장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산 하이마스는 아직 문서와 약속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 천무는 폴란드 항만에 도착할 때마다 국방부와 군비청 SNS에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폴란드 국민에게 지금 실제로 들어오는 무기라는 이미지를 굳혀버린 쪽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수출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덴마크가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를 기다리다 지연 끝에 계약을 바꾸고 독일이 자국산 PZH-2000을 주문해놓고도 자국군에 보낼 물량조차 제때 생산하지 못한 사건을 한꺼번에 소환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럽은 성능이 아니라 생산 능력에서 무너졌다. 그 빈칸을 한국이 채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한국 천무와 호마르 K는 어떻게 유럽 포병 판도를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이 조용한 혁명이 한국 방위산업과 세계 군사 질서에 어떤 파장을 던지고 있는가? 지금의 한국을 보면 마치 원래부터 무기를 수출하던 나라처럼 보입니다. K-5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고 K2 전차는 유럽과 중동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외국 무기 없이는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전형적인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의 군대는 미국이 넘겨준 중고 장비와 지원 무기로 겨우 유지되었습니다. 장거리 포병, 전차, 전투기는 모두 외국 의존이었고 탄약 생산 능력조차 불완전했습니다. 국방력의 핵심은 늘 얼마나 빨리 외국이 도와줄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깨기 시작한 것이 바로 K 계열 무기들입니다. 먼저 K-5 자주포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서방 최고 수준의 150비타 자주포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거리 고속 사격,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강력한 기동성을 갖춘 이 자주포는 곧 유럽, 호주, 인도 등으로 퍼져나가며 세계 시장의 표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기지 전차가 더해지며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중무장 패키지 공급국으로 변신합니다. 전차와 자주포, 탄약과 정비체계, 심지어 전투훈련까지 세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면 유럽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많은 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줄이고 병력을 축소했습니다. 방산업체들은 민수 분야로 눈을 돌렸고 포병 생산 라인은 줄어들거나
통합되었습니다. 성능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전시 생산을 가정한 대량 생산 능력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와 정반대의 환경에서 움직였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한국은 언제든 전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산 생산 체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탄약 공장, 자주포 생산 라인, 로켓과 미사일 개발 조직이 365일 돌아가는 구조. 전쟁이 나지 않았음에도 항상 내일 전쟁이 날 수 있다. 는 전제 위에서 산업과 기술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 긴 준비의 결과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풍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를 설계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단기간에 수십 수백 대씩 찍어내고 보내줄 수 있는 능력.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과 유럽이 놓친 공백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 정책을 통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주포, 전차, 다연장 로켓으로 이어지는 포병 기갑 전력 강화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K붐 자주포 212문 계약을 맺었고 원래 일정대로라면 2026년까지 나누어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일정을 2년 가까이 앞당겨 이미 200문 이상을 인도했습니다. 유럽 언론은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PZE 격전을 자국군에 보내는데도 수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십 문 단위의 자주포를 묶음으로 실어 보냈기 때문입니다. 호마르 K, 즉 폴란드형 천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미국산 하이마스 4876대 규모의 초대형 프레임 계약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이 물량을 현실적인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하이마스 일부와 함께 나머지 틀을 한국산 천무로 채우는 구조. 그 결과 폴란드는 2023년부터 이미 호마르 K 실무를 받아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차이는 단순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주문이 폭증하자 대기열이 수년씩 늘어난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군 보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느라 공급 지연이 반복되었고 독일 PZH 지천 역시 제한된 생산 능력 탓에 겨우 몇 대씩 나가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평시에도 상당한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필요시 공장 가동률과 인력을 전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처럼 긴급히 재무장을 해야 하는 국가가 등장하자 한국은 전시 모드로 템포를 올려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유럽 군사 전문지는 천무 발사대 공급 속도를 두고 마치 전쟁 중인 나라의 생산 템포라고 표현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보자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문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이마스와 항만에 실제로 도착해 포병대에 배치되는 천무. 계약서 위 숫자와 눈앞에 서 있는 발사대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내 여론이 빠르게 천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유럽이 겪는 문제는 더 이상 어느 무기가 더 세냐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가. 한국은 그 단순한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해외 언론들이 천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비교 대상은 역시 미국의 하이마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8x8 트럭 위에 로켓 발사대를 얹은 형태, 정밀 유도 로켓을 쏘아 올리는 현대식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두 체계의 철학은 꽤 다릅니다. 먼저 하이마스는 한 번에 6발의 GMLRS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천무는 2개의 발사 포드를 장착해 최대 12발의 유도 로켓을 한 번에 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6발 vs 12발의 단순 비교처럼 보이지만 진짜 차이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천무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듈형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발사대에서 80km급 유도 로켓, 100mm 이상급 신형 로켓, 그리고 290km급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형 호마르케에서는 자폭 드론과 새로운 단종까지 결합하는 구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종류의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반면 하이마스는 미군이 설계한 탄약 체계, 즉 GMLRS와 ATACMS, 그리고 향후 프리즘 계열로 사실상 묶여 있습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탄약 선택권이 미국에 집중된 구조입니다. 탄약을 더 달라고 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가격과 물량, 인도 시점도 미국의 전략과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폴란드 현장에서는 이미 성능 차이가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정밀 사격 테스트에서 호마르케이는 150km급 타격 훈련에서 평균 원형 편차 CEP가 약 10m 이내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소련제 로켓포가 300곱도 500m 단위로 빗나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30배 이상 정확해진 셈입니다. 한 타격군의 탄착점이 한 점에 모이자 폴란드 장병들은 이게 진짜 서방식 장거리 타격 전력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사격 후 이탈 속도 역시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천무는 발사 후 60초 내외로 위치를 이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역타격 위협이 점점 커지는 전장 환경에서 이 속도 차이는 곧 생존력의 차이가 됩니다. 폴란드 포병의 생존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천무와 하이마스의 싸움은 누가 더 많이, 더 멀리 쏘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유연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탄약 주권을 쥐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설계 철학이 유럽의 고민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ITAR, 미국의 국제무기 이전 규제 체계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산 무기가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를 촘촘하게 통제합니다. 동맹국에게는 안전장치지만 동시에 구매국에게는 큰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하이마스를 도입하면서 핵심 탄약 기술 이전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장거리 포병 전력을 갖추었지만 그 병의 총알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구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내부 사정이나 다른 전선 상황에 따라 탄약 공급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천무 발사대를 공급하면서 탄약 공장까지 함께 세워주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가 직접 유도 로켓과 전술탄도 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도와 라인을 함께 넘기는 구조입니다. 폴란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공장이 완전 가동되면 연간 1만 발 이상의 유도 로켓을 생산할 수 있고 KT 계열 탄도탄까지 포함하면 유럽 최대 포병 탄약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천무를 사면서 지갑만 여는 게 아니라 공장 키까지 받는 셈입니다. 이 차이는 전략적으로 치명적입니다. 미국 무기를 도입하면 그 순간부터 워싱턴의 정치 외교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상당 부분 자국 주권 아래에서 탄약과 업그레이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 천무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미국 무기는 부품 하나, 탄약 한 발까지 ITAR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한국 무기는 훨씬 덜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무기는 단순한 싼 대체제 에디큐어가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지금 유럽이 겪는 문제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생산 능력과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메우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 이것이 유럽 군사 환경 전체를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 포병 부대 현장에 가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식 세트 구성기입니다. 전차는 K2, 자주포는 K-바인, 다연장 로켓은 천무, 하늘에는 FA-50D 경공격기가 떠 있고 이 모든 체계를 묶는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한국 기술과 폴란드 시스템이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최근 공개한 문서를 보면 포병 전체를 한국식 교리로 묶어 운용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들여온 수준이 아니라 전술 사격 통제 탄약 생산 작전, 기동 개념까지 천무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사격 후 신속한 이탈, 분산 배치된 대규모 화력, 네트워크 기반 정밀 타격. 한국군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연습해온 구조가 지금 폴란드 땅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훈련 데이터에서도 차이는 선명합니다. 기존 소련제 로켓포는 넓은 면적을 두들기는 대신 정확성은 희생해야 했습니다. 포탄이 수백 미터씩 퍼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호마르 K는 150km급 타격에서 평균 집 10m 이내를 기록하며 사실상 미사일급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제야 진짜 서방식 장거리 화력을 가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정비와 유지비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발표한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호마르케의 정비 난이도는 기존 소련제 대비 40% 이상 감소했고 정비 사이클은 KA-둔 자주포와 거의 동일하게 맞춰졌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산 포병 장비를 한 세트로 묶어 통합 유지보수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운용 효율과 비용 경쟁력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주변국의 시선을 빠르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K-하임을 도입한 뒤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은 넓지 않은 국토, 그러나 빠른 타격과 재배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군사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속기동 포병, 플러스 천무형 다연장 조합은 거의 최적의 해답에 가깝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도 변했습니다. 과거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은 아시아산 옵션 정도로 취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이 잃어버린 공급망을 대신 채우는 국가, 전시 조달을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 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곧 유럽 포병의 표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10년, 20년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계 포병 체계가 미국식과 한국식 두 축으로 양분되는 그림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나토 동맹 중심으로 하이마스를 공급할 것이고 한국은 생산 능력과 기술 이전을 중시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천무 계열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기존 방산 강국의 견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 일부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 무기가 미국의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는 자국 방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팔 경우 언젠가는 성공의 역풍처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포병과 탄약 공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구축된 생산시설과 기술 인력은 평시에는 줄어들더라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폴란드가 유럽 최대 포병 탄약 생산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부담입니다. 세계 전쟁이 길어질수록 방산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한국은 점점 더 전쟁 경제의 한 축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동맹 구조와 외교 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무가 정말로 하이마스를 넘어 세계 표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한국이 나란히 선 비전자의 포병 2강 체제 가이로 굳어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앞으로 10년간 한국과 유럽,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나라의 다연장 로켓 체계가 어떻게 대륙 전체의 군사 지형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폴란드 항만에 줄지어선 천무 발사대, 2년 앞당겨 도착한 K-바윤 자주포, 현지에 세워지고 있는 탄약 공장, 그리고 그 뒤에서 365일 돌아가는 한국의 생산 라인까지. 하이마스와 천무의 싸움은 결국 미국식 통제와 한국식 자율잣의 대결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탄약과 업그레이드를 워싱턴의 승인 아래에서만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자국 영토에 공장을 세우고 스스로 생산할 것인가?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지금 이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폴란드는 KTU, K-개인, 천무, FA-50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며 한국식 포병 기가 패키지를 동유럽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계속된다면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이런 방식으로 무기를 팔 것인가? 천무와 K2가 가져다주는 막대한 수출 실적 뒤에 우리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언젠가 한국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러시아와 그 밖의 강대국과 마주서게 되었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 천무가 하이마스를 밀어내고 세계 포병의 표준이 되는 것이 과연 한국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천무가 어떻게 유럽 포병의 판도를 뒤집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거대한 그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항공, 반도체, 그리고 다른 무기 산업들 역시 조용히, 그러나 거칠게 균열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올라설 것이고 어떤 나라는 눈치채지도 못한 채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산업과 또 다른 국가가 맞이한 보이지 않는 전환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경제 안보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